혹시 나이 들어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여도 속으로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사실을 당신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 이미 이런 사람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성격이 노년의 하루를 웃음으로 만들 수도 고독과 분노로 물들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보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곁에 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직접 남긴 글과 이야기 속에서 그 위험한 사람의 정체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왜 정약용은 노년의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정약용이 살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약용, 자는 미용, 호는 타산. 그는 1762년 조선 영조 말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조선은 겉으로는 태평성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사회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의 부패, 자치스러운 양반 문화, 백성들의 가난, 그리고 끊임없는 당파 싸움.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속도가 남달랐고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깊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했고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가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도, 부패한 관리를 단속하는 정책, 합리적인 법과 행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득권 세력의 미움을 샀습니다. 당파 싸움 속에서 그는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유배지는 남도의 강진이었습니다.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 고립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벼슬아치와는 다른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농부와 어부,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백성들. 그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거대한 재난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말, 태도, 습관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드는지 그는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곁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삶 전체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편지와 글 속에 자주 남겼습니다. 노년의 삶은 곁에 있는 자로 인하여 망하기도 하고 곁에 있는 자로 인하여 흥하기도 한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의 노년은 오늘날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작은 병도 목숨을 위협했고 경제적 안전망이 없었기에 아픈 몸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당시 조선의 전통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는 구조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아도 마음은 외로운 노인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은 집에 살아도 고독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고독 속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 거짓으로 웃는 사람을 특히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번 부정적인 말이 스며들면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맴돌고 그로 인해 삶이 무거워집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사람은 노인의 재산과 마음을 동시에 노립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는 노인의 재산이 곧 생존이었고
그 재산을 노리는 친척, 이웃, 심지어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는 사람을 잘 골라 곁에 두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정약용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좋은 벗과 나쁜 벗의 차이를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좋은 벗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나쁜 벗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헐뜯고 이익이 끊기면 떠납니다. 이 모든 경험이 그의 충고를 낳았습니다. 정약용의 글 속 충고는 단순한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보고 겪은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충고를 듣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노년의 마음을 위협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강진 마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이웃에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와 그의 충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노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대화가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로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하루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마치 마음에 독을 부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독은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스며듭니다. 부정적인 말도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속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세상 모든 일을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비가 오면 이러다 농사 망하겠다 하고, 날이 좋으면 이러다 가뭄 나겠다 합니다. 둘째, 남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먼저 말합니다.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면 색이 좀 칙칙하네. 맛있는 반찬을 내놓으면 옛날 맛이 안 나네. 셋째,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두려운 소식, 걱정거리를 먼저 꺼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그날들은 말의 색깔을 닮는다. 아침에 웃는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아침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가 무겁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예전보다 민감해집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기분이 가라앉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악순환이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은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었을 때의 폐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은 늘 나라 욕, 세상 욕, 사람 욕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부정적인 말로 주변 사람의 기운을 빼앗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던 이들도 서서히 얼굴이 굳어지고 농사일하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심지어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두는 사슬과 같다. 그 사슬에 오래 묶이면 희망을 잃고 도전도 사라지고 삶의 활력 자체가 사라진다고.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 후 동네에서 늘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 가면 나라 걱정, 젊은 세대 비판, 세금 이야기, 건강 불평만 이어집니다. 처음엔 다들 나랑 비슷하네 하고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대화가 나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의 문제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에도 부정의 색이 입혀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가벼운 씨앗에도 쉽게 물듭니다.
그 씨앗이 부정이라면 금세 마음 전체에 번집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사람을 무조건 밀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짧게 하거나 가벼운 인사로만 한정하거나 주제를 바꾸는 지혜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 그래도 오늘 날씨는 참 좋네 하고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 불안, 수면 장애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은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늘 불평과 걱정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부정적인 말을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도 남의 것만 탐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눈빛은 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비단옷 속의 가시에 비유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따뜻해 보여도 속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어 언제든 당신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재산, 인맥, 영향력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친구를 사귈 때도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옵니다. 정약용이 살던 조선 후기에도 이런 사람은 많았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는 한 부유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부지런히 농사지어 꽤 넉넉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챙기는 법보다 재산 이야기에만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웃으며 찾아왔지만 대화의 끝은 언제나 논을 조금 팔 생각은 없느냐, 소를 한 마리 빌려달라, 혹시 여유 돈이 있으면 으로 끝났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사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점점 당연한 권리처럼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노인은 재산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탐욕스러운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의 무게가 늘어난다 라고 적었습니다.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며 관계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처음엔 사소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마침내는 당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원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탐욕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게 통화했는데 결국 대출 보증을 부탁하거나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 모임에서 유산 분배 이야기가 나오면 평생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니어의 재산은 젊은 시절의 노력과 땀의 결과입니다. 그 재산은 노년의 생활비이자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 안전망을 허물어버립니다. 정약용은 탐욕스러운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재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 것. 둘째, 돈 거래는 가족이라도 명확히 기록할 것. 셋째,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할 것.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의 호의는 덕을 쌓지만 세 번의 호의는 빚이 된다. 즉, 자꾸 주기만 하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고 마땅한 권리로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서서히 잠식됩니다. 탐욕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호의를 앞세우지만 그 뒤에는 자기 이익만을 향한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 있지만 당신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떠납니다. 노년에는 이익이 끊겨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기분을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재산보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과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다면 당신의 시간과 재산, 그리고 평안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탐욕을 견디며 보내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입을 열면 늘 세상 걱정, 불만,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 날씨가 좋으면, 이러다 비 오면 농사 망하겠다. 날씨가 흐리면 이래서 어디 다니겠나. 그 사람의 하루는 좋은 일도 결국 나쁜 말로 끝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마음에 먼지를 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먼지는 한 번만 날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이면 방 안이 어두워지고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불평도 같습니다. 가끔 하는 불평은 사람다움일 수 있지만 습관이 된 불평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은 불평만 하며 사는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새벽에 일어나 먼 바다를 보며 오늘은 파도가 너무 거세다라고 했습니다. 날이 맑아 바다가 잔잔하면 이러다 고기가 안 잡히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웃으며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인다는 것을.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행동을 느리게 하고 심지어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노년의 삶에서 웃음은 약입니다. 웃음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평만 듣고 살면 웃음이 줄고 몸과 마음 모두 무거워집니다. 현대에도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지인 중 늘 건강, 정치, 자식 이야기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맞장구 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평의 전염성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부정적인 대화는 정서 감염 효과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의 20% 이상을 불평으로 채우면 듣는 사람의 기분과 사고방식이 변한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불평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거리를 둘 것. 둘째, 거리를 두기 어렵다면 대화의 방향을 바꿀 것.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고 하면 그래도 오늘은 공기가 참 맑네 하고 긍정적인 화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평의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불평을 많이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평은 습관이자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불평 한 번, 점심 먹고 불평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이것이 수십 년 누적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불평의 색으로 칠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귀로 지켜야 한다. 누구의 말을 듣는지에 따라 그날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살면 마음이 맑아지고 불평을 듣고 살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불평을 멀리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불평은 그 스트레스를 가장 빠르게 키우는 독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십시오. 그 사람을 웃게 만들거나 그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노년에는 불평을 줄이고 웃음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의 충고는 단순합니다. 불평은 스스로도 모르게 전염된다. 좋은 벗은 웃음을 주고 나쁜 벗은 불평을 준다. 오늘부터 당신의 귀를 좋은 말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벼슬길에서 만난 사람,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세상 떠난 뒤에도 기억 속에 남은 사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몇 안 되는 좋은 친구가 평생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은 많음이 아니라 깊음에 있다. 그에게 진짜 친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잘 나가도 시기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 유배 시절 강진에서 정약용 곁에 있었던 몇몇 사람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매일같이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은 정약용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진짜 친구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둘째,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셋째, 내가 없어도 나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는 만나면 내가 나다워지는 사람입니다. 체면도 자존심 싸움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구는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내 마음의 병을 절반은 덜어줍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좋게 말해주는 친구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잘해도 뒤에서 헐뜯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나를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친구는 평생 가도 잃지 말아야 할 보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직장을 떠나면 일로 맺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건강이나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모임 참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곁에 남는 친구는 더욱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 정약용은 진짜 친구를 찾는 법도 남겼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을 함께한 사람을 기억할 것. 둘째, 좋은 시절에도 변함없는 사람을 찾을 것. 셋째, 작은 부탁에도 기꺼이 응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말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고 가까이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느니라. 즉,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건강보다 귀하고 재산보다 값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언젠가 쇠하고 재산은 언젠가 흩어져도 좋은 친구는 마지막 날까지 곁에서 웃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친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친구는 결국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곁에 두는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나를 웃게 만드는지, 누가 나를 편하게 하는지, 누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좋게 말하는지,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정약용의 충고는 2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노년의 하루가 웃음이 될 수도 한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도 있었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를 곁에 두는지는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기운을 빼앗는 사람, 탐욕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불평으로 웃음을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구, 내가 없어도 나를 좋게 말해주는 친구,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의 마지막까지 곁에 두어야 할 보물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 중에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잃지 마십시오. 그 중에 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노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좋은 사람과 함께 보내기에도 모자랍니다. 정약용의 충고는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귀와 마음을 좋은 사람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약과 운동뿐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당신의 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